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미군 13명을 포함해 90여 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테러의 배후는 IS로 밝혀졌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표적 사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테러 사냥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한 탈레반은 사건 발생 지역이 미군 통제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아프간 철수군으로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이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과연 이번 폭탄 테러 사건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잠시 후에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퇴계선생을 기리는 도산별과가 올해는 비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안동문화원 이동수 원장 연결해서 이 도산별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 오늘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곳은 서방 국가들이 카불 탈출 대기자들이 머무르도록 한 곳인데요. 현재까지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90여 명이 사망을 하고 또 1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주체는 서방과 탈레반의 적대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죠. 예. 테러 사건 그렇습니다. 직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보복을 천명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좀 음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피해를 당했고 또 사실은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군 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고 그 틈을 타서 IS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미군이 다치는 또 미군이 사상자가 날 정도로의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응징을 하겠다, 보복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아니면 국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명 미군 사망은 아프간전에서 희생된 이후에 지금 최대 피해라고 하는데 추가 테러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걱정이 큰데요. 예.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보복에 나서게 될 경우에 현재 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탈레반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복에 나선다고 하는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미군을 철수하고 있는데 그 철수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군대 또는 뭐 특수부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면 탈레반과 충돌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나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아마 탈레반한테 경고를 할 것 같아요. 탈레반에게 우리의 목표는 IS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미군이 뭐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탈레반을 향해서 경고를 하겠죠. IS를 우리는 타겟으로 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고 탈레반이 만약 개입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응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탈레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아프간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대항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네. 탈레반 입장에서 IS에 보복을 하는 미군에게 대항하는 군사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군이 다시 아프간에 주둔하거나 아니면 그 아프간에서 탈레반과의 어떤 그 충돌 또는 군사적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탈레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그 공항 근처에서 일어난 테러라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어떻게 또 미국은 나설지, 테러는 또 얼마나 더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근데 한편 어제였죠. 작전명 미라클.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377명이 한국군 수송기로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고요. 또 이때 함께하지 못한 13명도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100% 기적같이 모두 이송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분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분들이 이제 테러가 일어날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이분도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참 잘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걸로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이 또는 대사관이 활동을 했던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줬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들을 도운 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보답한다. 이런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또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은 신의를 지키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을 도와줬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한민국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신 분들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도왔던 분들은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잘 무사히 탈출을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네.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수송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시도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100% 아프간 국민 중에 한국을 도왔던 분들을 100% 이렇게 자국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나라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국민들 대피하는데도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공간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을 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아프간에서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탈출을 한 거죠? 그럼요. 한국인들은 다 탈출했고 네. 밖으로 다 나오셨고요. 네. 사실은 이제 대사관 직원들도 다 나왔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 이제 후송 작전 때문에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를 이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맞냐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 확인 과정을 해서 우리 대사관 직원이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함께 나온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한 건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이 중에 특별 기여자라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탈레반이나 이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건 가능성 0%는 아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사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네.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작업을 거쳐서 이분들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대사관의 직원들이 한 분도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을 후송했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일단 피신했던 분들이 다시 아프간에 가서 그분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태워서 왔기 때문에 그중에 탈레반이나 아니면 정말 기여를 안 한 분이 섞여서 들어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서로 알던 분이었으니까 알던 사이였으니까 그만큼 검증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지금 네. 국회는 비상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 25일 새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죠. 언론중재법.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요 핵심 내용인데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일부 몇 개 조항, 한 2개 정도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의 중과실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허위 조작품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처벌보다 이제 벌금을 물리게 돼 있는 거죠. 과태료 네. 처분을. 형사처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고의와 중과실을 어떻게 그러면 규정할 거냐. 네.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보와의 차별점을 볼 수 있고, 오보라고 하는 건 이제 잘못 보도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이제 오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보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처벌 대상에 넣기 위해서 고의 중과실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걸 오해하실 수 있어 제가 확인해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고의 중과실을 판단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야 법원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약 9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 변호사들,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을 받고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이게 고의가 있냐 중과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뭐 정치 권력, 예컨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을 다 고의로 중과실로 몰아갈 수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또 두 번째로 법원이 그걸 판단을 해요. 근데 네. 판사들이 무슨 정치적 외압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단할 수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의 문제를 예컨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을 때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저는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네. 고의 중과실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 적시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경우를 고의의 중과실로 봐야 된다. 근데 법이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그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 또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저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판례를 통해서 계속 축적이 되면 네. 어느 정도 고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이 적용이 됐을 때 여당, 야당,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 평가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하는 핵심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뭐 소송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언론사들도 그게 부담이 돼서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수정을 했어요.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력기관이라 하면 고위공직자나 뭐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네. 또는 재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언론이 이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은 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벌들은요, 제소를 할 수 없어요. 아예. 본인들이 만약에 피해를 당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에 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아무런 그냥 일반인 신분일 때 소송을 거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분이 전직이 됐을 때, 전직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 부분은 제소를 하죠. 제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있을 때 있었던 뭐 문제나 비리 문제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걸 언론이 보도했을 때 거기서 제소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허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정말 제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든지 제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러나 그 제소한 게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매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정말 이게 제소한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입장 중에 하나도요.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때 현재 형사 고소 고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법적 제재인 형사 처벌을 할 때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 이 점 신기하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윤석열 후보도 지금 현재 고발을 해놨잖아요. 언론사들을. 네. 본인의 가족,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보도라고 고소 고발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게 이제 형사처벌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사실 민사상으로 벌금을 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죠.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권력기관마저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언론중재법에는 아예 권력기관은 그걸 못하게 돼 있지만 일반 지금 일반 형사법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만약 걸게 되면 허위 이 내용을 유포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어쨌든 벌금을 이제 많이 물리는 거죠. 물론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비판이 있는 거죠. 이중잣대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럼 오늘 30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이제 필리버스터 기간이 끝나면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양측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대부분 언론들은 좀 비판적으로만 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왜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법이 왜 통과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또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 한다면 이건 적극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30일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그 가운데 대선 주자죠.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본인이 또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제 의혹은 그거예요. 본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당시 이제 땅을 구입할 당시에 나이가 79세, 80세 정도 되신 걸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세종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에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구매하셨고 3,300평 정도를 구매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농 계획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살 때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겠다라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경작한 적이 없고요. 이제 다른 분이 경작을 하고 그 경작의 대가로 이제 쌀을 매년 몇 가마씩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법 위반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철저하게 이건 뭐 명확하게 농지법 위반인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종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그 근처에 땅을 사서 땅값이 약 1.5배가 올랐어요, 살 네. 때보다. 8억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은 뭐 18억 정도 됐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뭐가 논란이 됐냐면 윤희숙 의원이 KDI라는 곳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기 근무를 했는데 KDI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이제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을 하면 그 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KDI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을 미리 정보를 알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니냐 또는 아버지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아버지가 이익을 얻도록 만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이제 윤희숙 의원의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이 박근혜 정부의 측근이었던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보좌관, 정책보좌관을 했는데 예비 타당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타당성을 하는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고요. 그 주관 부처가 KDI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면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그 땅을 구매하도록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의혹이에요.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뭐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은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만큼 억울하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예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건.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조선시대 유일하게 지방에서 치러진 대과 과거 시험이라고요. 퇴계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라고요 하는데 그 과거 시험이 해마다 안동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고 올해는 비대면 행사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안동문화원 이동수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는 이 도선 별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 축제뿐만 아니라 이
도산별과도 이거 취소가 됐었고요. 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또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27회 도산별과는 현장의 100일장을 공모전으로 바꾸어서 이제 비대면 행사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퇴계 선생을 기리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산별과에 예.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도산서원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그 시사단이라는 낙동강 건너편에 그 유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1792년 지금 한 200여 년 전이죠. 그 조선 정조 임금 당시에 퇴계 선생의 그런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도산서원 앞에서 가졌던 그 과거 시험 그날의 아주 영광이라 할까요? 그걸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옛날에 과거 재현 행사 있고 또 과거 재현 행사만 할 거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과거 했던 그거를 한시 100일장으로 하고 네. 또 이제 한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나도 선비다. 그래서 오행시 짓기라든지 네. 한자 OX 퀴즈라든지 또 수상 작품 전시회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다 온라인으로요. 예.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치러지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했는데 비대면 행사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특히 지상 예. 한시 공모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00일장이라는 거는 현장에 모두 참여자가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100일장이라고 하고 네. 또 이거는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상 공모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현장에서 하질 않고 이제 미리 문화원에서 이제 시제 글 짓는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자의 운자를 공고하고 이제 한 달 동안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그 한 달 동안 응모된 작품을 심사해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겁니다. 원래는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시제를 미리 공고를 하고 그 응모된 작품을 심사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시상하는 걸로 되는 건데 시제가 퇴계 선생 성학 10도 가운데 독퇴계 선생 대학 도설 유감. 이거라고 들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의 시제인가요? 이거 제목을 보면 좀 요즘 세대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퇴계 선생의 가장 저작 중에서 유명한 것이 성학 10도입니다. 임금에게 올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서인이 되기 위해서 성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임금에게 올린 것을 성학 10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네 번째 있는 그 병풍서 내용이 대학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도. 성학 10도 중에 대학도가 있는데 대학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사서삼경 중에 우리가 선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사서삼경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대학도 퇴계 선생의 그 도와 그 설명 내용을 읽고 그리고 느낀 소감을 이제 각자 그 운자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삼강령 8조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추구 그리고 수신제가 자기 몸을 닦아서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리가 대학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착한 마음 이걸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대학에 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고 감회를 적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시제부터 어렵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내용을 읽고 나서 감상을 적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난 화요일까지 이게 우편으로 사전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나요? 예상 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할 때는 이 한시 작품이 한 200여 명 이런 정도입니다. 현장에 많이 참여를 하면 그렇고 이래 되는데 금년에
이번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게 인터넷 응시가 되니까요. 그리고 한시 부문은 직접 이제 시를 지어가지고 네. 봉투에 밀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데 네. 한시 부문은 294명, 거의가 네. 100여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행시는 이제 오행시는 아시잖아요. 나도 선비였다. 예. 뭐 그래서 나 젊은 그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행시는 쉽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552명 많이 참여했죠. 그리고 퀴즈 응모가 920명. 네. 이래서 총 1,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니까요. 엄청 그래서, 많이 예. 응모를 했네요. 네. 그래서 심사는 우리가 전국의 그 한시 그 대가 6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또 오행시는 안동 문여대 그 작가 3명을 위촉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심사를 해서 8월 25일 날 지난 아랫게 이렇게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까지 발표가 다 됐고 예. 시상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시상이요. 예, 시상은 이제 9월 2일 날 네. 원래가 시상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우송으로 상장하고 네. 상금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로 그 통장으로 그래 보내드릴 겁니다만. 그렇군요. 예. 한시 부문에 294분이나 참여를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엄청나구나. 예, 많이 느껴졌는데요. 참여했습니다. 네. 예. 올해는 이렇게 또 어린이와 청소년, 청장년층이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마련이 됐다고요. 예, 우리가 전통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지금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한자 문명 시대입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거의가 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이런 시대에 그 한시만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앞으로는 오행시를 이거 연행시라 그럽니다. 연행, 줄리을 연자. 네. 연행시는 사행으로 할 수도 있고 오행으로 할 수 있고 뭐 12행으로 할 수 있고 18행, 20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쉽게 자기 생각을 주제에 맞춰 가지고 연행시로, 오행시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죠. 나도 선비익하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제 OX 퀴즈가 이제 뭐 도산서원이나 태계 선생에서 아주 기본적인 아는 이런 퀴즈도 하고 또 한자 퀴즈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2일 날 목요일 날 대면 최종 행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네. 9월 2일 날 그러면 네. 예. 그리고 원래는 이걸 9월 2일 날 이제 축제 그 전통 문화 행사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만날 수는 없어도 한 20-30명 정도 시상식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마저 도저히 안 돼서 취소를 하고 이제 그날은 이제 뭐 국제 행렬이라든지 작품 전시회 시상식 정도 요게 제한된 인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거마저 취소를 하고 이제 수상자에게 이제 우송으로 상장 시상금 송금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면 행사는 다 취소가 된 상태인 건가요? 예? 대면 행사는 모두 다 취소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 행사는 다 9월 2일 날 계획된 행사는 취소하고 그냥 뭐 상금하고 상장만 그냥 우선으로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금 계획된 대면 행사는 모두 다 취소가 되고 이번에는 전부 다 온라인 행사로만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안동문화원에서 다른 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그 MBC에서 우리 안동문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동문화원은 그 전통문화의 발굴 재현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걸 잘 발굴하고 재현하고 이걸 또 우리가 가치 있는 건 전승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 또 그런 또 전문가 양성하는 사회 교육 또 뭐 책자 발간 뭐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을에 하는 그 안동민속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뭐 했다면 한 50회가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모두 코비드 때문에 안타깝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 문화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잊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또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래서 지금 2년째 이렇게 축제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되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코로나가 잘 빨리 종식되기를 뭐 기대한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통 문화나 전승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잊지 않게 매년 진행이 되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예, 그게 대단히 코로나19가 중요한데 예. 하루빨리 좀 종식이 돼서 이런 예. 전통 문화도 대면으로 만나서 실제로 좀 접할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동문화원 이동수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지난 수요일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급 효과 늘리겠다.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했고요. 또 저금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금리가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살펴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총 10만 1,000호 신규 사전 청약 추가 공급이라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민간 브랜드에게도 이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LH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공공택지에 분양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모집 공고 일자에 맞춰서 이제 그 당첨인들이 실제 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공급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몇 년 뒤에는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공공 말고 민간 브랜드들한테도 똑같은 사전 청약을 받아서 공급 효과는 똑같은 이제 그 개수를 좀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민간이 사업 시행을 하는 것들이 거의 70% 정도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입주 예정자들한테 좀 더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좀 안정을 갖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민간 브랜드들이 더 인기가 높으니까 이 부분까지 늘린다는 건데, 근데 보통 아파트 짓기 전에 선 분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전 청약하고 어떤 게 다를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그 사전 청약이나 선분양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뭐 살 수 있다라면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또 보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급 평형, 어떤 브랜드, 규모 이런 걸 보고 이제 먼저 타입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청약을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대략적인 분양 추정가를 바탕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청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당첨이 됐던 분들이 실제 시행사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전적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전 청약 단계에서는 금전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당첨자 지위를 갖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정 분양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을 본 다음에 본인이 그 사이에도 언제든지 청약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다 청약이 됐는지 알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뭐 해지게 된다거나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후순위를 만난다거나 미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같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그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공공이 좀 사주겠다라고 해서 두 양쪽 파트를 다 만족시키는 정책으로 해서 사전 청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 분양했을 때 그 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정부가 보전을 해준 거라고요?
아니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첨된 지위 상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계약하는 동안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위를. 그 사이에 또 다른 사전 청약이 하나 됐는데 또 다른 사전 청약을 또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약간 폐해가 아직 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중 당첨 문제로 그 두 개를 다 했을 때 다 해지가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공청약 같은 경우 사전 청약이 되어 있는 거를 또 다른 데서 한다면 두 개 다 취소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아마도 이번에 똑같이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사전 청약이 됐다면 다른 사전 청약은 안 되는 걸로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보통은 이제 선분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청약을 했던 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청약이 안 됩니다. 사전 청약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다시 이제 포기하고 해제가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기했을 땐 다시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을 때 된 상태에서는 사전 청약을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 억제하려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압박을 가했죠. 그런데 시중은행은 신규 가계 대출 그래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가장 벌써 시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재산세 납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시가격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예전 비해서 많은 금액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 신용대출조차도 자기 연봉 이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겠다. 예, 농협에서 먼저 1억 이내로 다 이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뭐 올해 이제 내가 하반기에는 그 대출 받아서 일부 내야지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당장에 이제 부위 급하게 돼서 내가 오늘 대출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0.5에서 0.25 더 올려서 0.75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금 이제 대출을 중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가상금리까지 붙여서 이제 시중에 대출 상품을 내놓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실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소비자들이라든가 대출 기간이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더 올라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시장에서는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또 세금 문제도 또 발생이 되니 이제 계속 전세는 줄고 월세를 전환해야 되겠다는 시장 반응이 좀 더 빨리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그러니까 신규로 해주는 가계대출도 안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안 하고 대출이 거의 다 막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9월, 10월 달에 일단 중지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좀 금리가 높은 은행을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요. 문제는 그게 한도가 또 원래 이제 LTV 적용되는 것들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규제 심사가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갑자기 규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 이미 선분양자들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그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계약금을 물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값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도 그렇고 전세 수요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좀 안정화시켜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계속 규제 일련으로 해서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 문 대통령도 잠깐 나오셔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집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주거 안정이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규제와 집값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생기고 대출 규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점점 전세 물건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나타난 한 예를 들자면 지난달 대비 저희가 보통 그래도 주거적으로 안정하다고 하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전달 대비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르지 말아야 될 것까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한 심리, 그다음에 전세를 살 바에야 더 올라서 전세가 안 될 바에야 그럼 지금이라도 빌라라도 사겠다라는 어떤 수요층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지금 6주째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억제를 하면 집을 안 사지 않겠느냐라는 정부의 유도와는 또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월세 전환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내놓으실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하게 내놓고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사님의 이런 바람이 정부에 좀 전달이 어떻게 안 될까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값 잡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는 늘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집값은 6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 빌라까지도 올라서 내 집 마련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현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